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토끼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네. 왜 중국 여행을 갔을 때 감기에 걸려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감기가 아직까지 낫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2주 후에도? 네. 고생하시겠네요. 지금쯤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 방송이 올라갈 쯤이면 나의 길을 진심으로 기원을 해봅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단신으로 다룰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단신으로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수평아리를 학살해서 구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이 내용이 제가 왜 더 관심이 갔냐면 예전에 그 한승태 작가님이 쓰신 뭐 에세이라고 할까요? 뭐 직접 이제 어떤 양돈장이나 양계장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노동을 하면서 쓰신 이제 노동 에세이가 있어요. 네.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이 고기를 먹는다는 이 행위 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그럼 채식을 해야 되느냐, 네. 뭐 아니면 뭐 육식을 해도 되느냐의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간에 뭐 아니면 공장식 출산을 찬성을 하시든 간에 반대를 하시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기가 생산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축들이 대해지고 있고 생산이 되고 있다.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어요. 이분이 필력이 엄청나가지고요. 보다 보면 진짜 육성으로 막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재밌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거든요. 수평아리는 그러니까 산란용 암탉을 얻기 위한 양계장에서는 수평아리는 이제 얘가 수컷이라는 거를 판매하자마자 이제 살처분을 하거든요. 갈리죠? 갈리기도 하고 보통 사료로 쓴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포대자를 막 꾹꾹 눌러 담기도 한대요. 네, 그냥 살아야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너무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알 상태에서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병아리들을 이제 그 항문 쪽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병아리 감별사라고 하죠. 네. 그 사람들이 감으로써 얘는 수컷, 얘는 암컷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알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달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호르몬을 감별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레이저를 쬐가지고 형광신호를 판별을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성을 구분을 해서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달걀 상태로서 이제 수컷이 될 것 같은 이 달걀들은 그냥 그 달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이제 예를 들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부분도 좀 훨씬 덜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먹는 소비자들도 훨씬 뭔가 윤리적으로
생산된 달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농무부 산하의 식품 및 농업연구재단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달걀 기술상 에그테크 프라이즈라는 거를 개최를 해가지고 쓸만한 방법을 제안한 팀에게 최대 6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을 네,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에 아마 갈 것 같으니까 네. 홍보를 할게요. 2019년 10월 5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히어로들의 빛과 어둠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게 무려 전통문화 창작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열리는 네. 행사예요. 공상님 지인이 기획하신 네. 행사라면서요. 네. 그 국악 무슨 연구하시는 거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시고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왜 히어로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신다고 네, 합니다. 그걸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네, 공상님도 알 수 없다고 하고요. 네. 일단은 이 행사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것이 네. 여기 보시면 김보영 작가님도 나오셔가지고 네.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에 맞지 않는 오트슨 작가님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뭐 오트슨 작가님이 한국형 슈퍼히어로를 막아서는 빌런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시고, 김보혁 작가님은 한국 신화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한국형 히어로의 빛의 깊이라던가 어둠의 무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재밌는 강연들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6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10월 5일 토요일에 개최되는 네. 컨퍼런스고, 저희 둘은 가서 이제 마음껏 즐긴 다음에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약간 리뷰 방송 같은 느낌으로 해볼 예정인데, 그래도 직접 가서 들으시는 게 더 재밌으실 것 같으니까 뭐 가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하는 행사고요. 그게 국악이 아닌 거죠? 네, 국학. 네, 그럴 것 국악이 같았어요. 아니고요. 네. 국학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행사 볼 때마다 정말 서울 사는 분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네. 평소에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런 행사들이 보통 서울에서 열리니까. 사실 서울 정도가 아니고 대전만 가더라도 포항보다 훨씬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하지요. 네, 네. 포항 너무 아무튼 네. 포항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포항 얼마나 살기 좋아요. 좋은데요. 정말 네. 평화롭고 네, 평화로운 곳이죠. 네, 정말 조용하고 네. 저 조용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과학 융합 콘텐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방송을 할 때 항상 이 멘트를 얘기를 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가로열고 기획수정부의 지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시는 이게 오늘 주제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일부러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감겨진 눈 아래에라는 책이 새로 발간이 됐는데, 제가 이거 서평 이벤트에 이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이게
그 황금가지에서 나온 거고 브릿지에서 연재되었던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출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단편집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 서사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경 작가라던가 이산화 작가라던가 전혜진 작가,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분들이 이제 쓴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감겨진 눈 아래라는 작품이 이제 표제작이죠. 네. 표제작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전혜진 작가의 작품이고요. 아, 이 작품이 상당히 인상 깊나요? 네, 괴로워요. 읽기가.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시녀 이야기 아시죠? 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아마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시녀 이야기를 좀 비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로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면 네. 네. 이분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 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에서 네. 심지어 공정위원장 후보에게 자한당의 정가변 의원이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 하는 것. 후보자가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하라. 제가 읽기가 싫은데요. 네. 어쨌든 그런 막말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민당에서 김병호 의원이 전혀 이제 관련 없는 질문이고 남자라도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 국회의원 중에도 결혼을 안 했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주의를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별도의 주의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책의 요 얘기가 더 이상 너무 가능성 없는 얘기로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심정인 거죠. 네. 네. 이게 뭐 다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약간만 얘기를 하자면 근미래인데 이제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픈된 그런 이제 사회가 됐는데 우리나라만 더 폐쇄의 사회가 됐어요. 이제 통일도 됐는데 그래서 저 폐쇄된 나라, 북한 같은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저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요거를 사람들이 그 엠네스티에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상당히 이제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국제 엠네스티의 인턴을 하던 이제 한국계 프랑스인인 주인공이 그럼 저 한국에 한번 가볼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가 그 한국에 다녀온 선배가 절대 반대다 이러면서 거기는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데가 아니고 그렇게 안전한 데가 아니고 거기는 특히 여자의 몸으로 가는 거는 너는 그거는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글이 진행되려면 얘가 가야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데 한국으로 가니까 그 여자한테도 이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병역의 의무라는 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병역의 의무라는 게 2년 동안 군대에 가서 그동안 애를 낳아야 돼요. 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네네. 루마니아에서 독재 정치 시절에 실제로 출산을 강제하는 아, 정책이 차우세스쿠 그거 얘기 아니에요? 네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독재자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낙태를 금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랬더니 출산 경찰을 뭐 두고 네.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댕강. 그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많아지는데 이제 부모들은 키울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지고. 고아원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난 애들 중에 이 고아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애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사회적 혼란도 훨씬 가중이 됐고 결국 차우세스쿠는 이제 그쵸 물러났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최악의 사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도 이제 그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네.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찬성 반대 뭐 여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낙태를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를 법으로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주장 중에 이제 출산율이 우리가 낮은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절대 긍정적인 그런 네. 효과는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감겨주는 아래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여성 서사 작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작품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폐선로의 명숙씨라는 폐선로. 예, 폐선로가 이제 선로가 이제 폐쇄된 네. 그런 내용인데 이 명숙 씨가 주인공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약간 그 왜 귀신 들린 것처럼 그 원래 이분은 이 어머니는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네. 갑자기 서울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서울 사투리를 쓰면서 딸한테 너 누구니? 이러면서 나 왜 여기 있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딸이 그 추적을 해보니까 엄마가 아빠랑 결혼을 하기 직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게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서울 사람이었는데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였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 그 부산으로 MT를 왔는데 그 어떤 아버지가 다른 청년들이랑 이제 뭐 같이 뭐 놀 수도 있잖아요. 뭐 네. 놀다가 뭐 이렇게 놀다가 헤어졌는데 근데 밤중에 이제 뭐 이 어머니가 잠시 이제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 낮에 만났던 그 남자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부딪혀서 기억을 잃게 됐는데 이 아버지는 이 사람한테 그 신분증도 있고 네.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무섭죠?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저는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지가 상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좀 그런데 제가 집에서 그 오래된 책들을 막 뒤적여 보다가
엄마가 결혼 전에 친구랑 이제 그 책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편지를 썼던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니까 이제 결혼 전의 엄마의 성격이라든가 엄마가 어떻게 지내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되게 생소하고 약간 내가 모르는 엄마의 모습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딱 그 느낌을 여기서 받았거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엄마도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그 어떤 자기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었을 텐데 엄마가 되면서 그 엄마의 정체성이 그 개인의 정체성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참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으면서 좀 우스스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모로 네,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서평 이벤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서평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끼 한 마리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거기 서평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봐주시면 네, 감사하죠 저는. 네. 네. 궁금하시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제가 왜 이게 연관이 있다고 했느냐라고 네. 하면 오늘 다룰 소설이 페미니즘 SF 하면 떠오르는 옥타비아 버틀러의 소설이기 때문이죠. 옥타비아 버틀러의 블러드 차일드와 이 옥타비아 버틀러의 블러드 차일드 그리고 야생종이라는 그 두 소설을 읽고 유진목이라는 시인과 그다음에 백두리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합작하여서 디스 옥타비아 2059 만들어진 세계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책을 다뤄보는 그런 옥타비아 버틀러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ASZ PD님께서 옥타비아 버틀러 특집을 언젠가 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ASZ PD님이 킨을 되게 재밌게 읽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킨보다는 저는 블러드 차일드가 더 재미있었거든요. 네. 또 이 블러드 차일드가 단편이다 보니까 이제 킨은 장편이고 네. 단편집이 사실은 이제 방송 준비를 하기가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저 장편은 네, 얘기할 것도 많고 네. 약간 아이디어 중심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블러드 차일드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옥타비아 버틀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일단 미국 작가고요. 흑인 여성 SF 작가입니다. 그래서 1900 지금까지도 드물죠. 흑인이고 여성이면서 SF 작가. 그렇죠. 네. 1979년생인가요? 몇 년생이었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네, 찾아볼게요. 읽었었는데 일단 네, 까먹었네요. 진행을 해보세요. 네. 근데 2006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맞아요. 이제 굉장히 어렵게 47년생이시네요. 47년생이군요.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이제 살아오셨죠. 이제 흑인으로서 아버지가 이제 구두 닦기를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하녀로 일하시면서 가정을 부양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에세이에서도 나오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글을 써오시기는 하셨어요. 네. 그런데 거의 30까지 이제 글을 계속 써왔지만 그 작품이 이제 뭐 출판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죠. 네, 무명의 시절을 오래 굉장히 오래 네. 하셨고 공장에서 이제 일하셨다는 얘기도 책에서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작품으로 떴다고 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다가 네. 글쎄요. 어떤 그때 뭔가 여기 그 블러드 차일드에 실린 네. 그 뭐였지? 그 엄청 어두운 작품이었는데 넘어감. 요게 팔렸다고 하지 않나요? 네. 넘어감이 팔렸다고 했었고 뭐 어떤 작품으로 유명해졌는지는 제가 잘 찾지를 못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어떤 누구지? 어떤 작가가 오픈한 그 SF 그 글쓰기 워크샵에서 네. 그 자기 작품을 처음으로 뭔가 조명을 받았고 네. 뭐 그 결국 이제 데뷔를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뷸러상과 휴고상도 이제 여러 차례 수상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해요. 마음 편한 비사교적 인물, 거대 도시에 사는 은둔자, 꼼꼼하지 못한 염세주의자, 페미니스트, 흑인, 전 침례교도, 그리고 야망, 게으름, 불안, 확신, 정열이 물과 기름처럼 뒤섞인 인물. 또한 10살짜리 꼬마 작가였던 어린 시절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으며 언젠가 80세가 되어서도 계속 글을 쓰고 있기를 꿈꾸는 작가. 네. 이렇게 소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명성에 비해서 사실 네뷸러상이나 휴고상을 여러 차례 수상을 했으면 사실 뭐 SF계에서 노벨상을 여러 번 수상을 한 거와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출판이 안 됐어요. 의외로. 좀 되게 의외였는데 찾아보니까 대행봉이 나온 게 킨이랑 블러드 차일드 그다음에 야생종 요 세 권이 다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도 야생종은 옛날에 오멜라스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 지금 절판되어 있고요. 네. 블러드 차일드랑 킨도 상당히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킨이라는 소설은 뭐 오늘 깊이 다루진 않을 거니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약간 SF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타임리프물이긴 한데 SF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데 어쨌든 그 주인공이 흑인이고 여잔데 네. 현대에 사는 사람인데 타임리프를 해가지고 옛날에 그 노예제가 살아있던 내 남부 농장으로 타임리프를 하는. 네.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어떤 백인 남자애가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가 타임리프를 하는데 그 남자애가 알고 보니까 자기 먼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정말 백인 남자애고 이 농장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어떤 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차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습득하면서 자라나거든요. 그리고 이 농장주로서 자라나고 농장주니까 이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어떤 좀 그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채찍질도 배우고. 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악독한 이 농장주인데 또 그 시대로 보면은 그 농장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부류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그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거를 이제 주인공이 얘를 계속 이렇게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얘를 좀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이 주인공마저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놓아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주인공 그러니까 그 농장주 백인 남자애가 좋아하는 흑인 여자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흑인 여자애는 다른 흑인 남자애를 좋아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백인 남자의 가족의 소유인 거잖아요. 이 흑인 여자애는. 네.
그래서 강간을 합니다. 네. 그런 식의 이 파국적인 그 전개 속에서 그 이 주인공은 그 먼 후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설정 자체가 상당히 네. 좀 영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네. 당연히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그 노예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이 시대를 계속 가다 보니까 주인공이, 이 시대에서, 이런 차별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차별적인 의식을 학습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떻게 고착되어 가는지, 이런 걸 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백인은 나쁘고 뭐 흑인은 착하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네. 뭐 평등은 좋고 뭐 차별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개개인이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회의 압력이라던가 사회적인 구조가 이 개인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묘한 성 같은 거를 정말 잘 풀어내고 있는 소설이라서 네, 참 대단한 작품이죠, 이 작품도. 네. 그래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룰 작품을 그러면 네. 시작을 할게요. 오늘 블러드 차일드를 이제 다룰 건데요. 네. 블러드 차일드라는 이 표제작, 네. 블러드 차일드라는 첫 번째 작품. 단편이 네. 상당히 여러 이렇게 휴고상을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런 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작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의 임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딱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저도요. 제가 상상한 느낌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전혀 달랐어요. 네. 네. 다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자의 임신의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소년의 성장물이고, 네. 세 번째는 또 뭐였지? 세 번째는 이 작가가 네. 후기를 쓴 게 있죠. 후기를 쓴 게 있는데, 세 번째는 아주 다른 두 존재 간의 사랑 이야기. 그래 또 한 가지 얘기가 이제 인류가 어떤 태양계 밖으로 진출했을 때, 그리고 어떤 외계 행성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생명체가 있을 경우에 인류가 이 생명체들에게 지불해야 될 집세에 대한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네. 당연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공사님? 네, 제가 좀 얘기를 아파지겠는데.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네.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면서 그 다른 행성에 착륙을 했는데, 이 행성에는 그 무엇이냐, 이름이 뭐였죠? 틀리기요. 네, 틀릭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어요. 틀릭이라는 종족은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동물의 이제 기생충을 놓고, 그러니까 알을 까는 거죠. 네, 그 네. 기생충이 이제 깨어나서 그 동물의 그 자기가 숙주하고 있는 동물의 몸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냥 야생동물 같은 거나 아니면 틀릭이 기르고 있는 가축에다가 알을 낳았었는데, 인류가 착륙하고 나서 인류와 이 틀릭 사이에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류가 패배를 하고 나서 인류에게 이제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 다른 야생동물이나 가축화된 동물보다 인류에게 키운 그 기생충 틀릭이 유충이 더 잘 자란다라는 네. 사실을 안 거죠. 훨씬 튼튼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류에 계속 이렇게 그 기생충을 이제
유충을 놔가지고 그렇게 키우다가 이 틀릭이라는 종족이 그래도 좀 지능이 있는 종족이고 고등적인 존재라서 인류도 이제 감정이 있고 또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지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가지고 인류들을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이제 놓고 기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동물에게 그 어떤 도덕적인 그 가책을 느끼고 네, 그 다음에 요즘 동물을 가능한 이제 인도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좀 소유 같은 것도 있어서 어떤 인간들은 어떤 틀리게 이제 소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트가토이라는 이름의 틀릭의 소유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인간 아이를 낳겠죠. 인간이 멸종하면 안 되니까. 네, 인간 아이를 네. 낳기 위해서 그 여성에게는 그 유충을 낳지 않고 남성에게만 유충을 낳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남자인데 어머니가 어릴 때 트가토이와 계약 같은 거를 맺었어요. 네. 그래서 트가토이가 낳은 아이 중 하나를 트가토이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은 아이 중에 하나를 네. 트가토이한테 주기로 되어 있었고 네, 트가토이는 그 아이한테 알을 낳는 것으로. 네, 네. 네. 근데 그 주인공은 이 작품에서는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죠. 그쵸. 네, 그리고 네. 이 주인공의 형이 있고 또 누나가 있어요. 네. 근데 형은 그 사실을 알아요. 이 트가토이가 우리에게 알을 낳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틀릭 종족 자체를 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좀 피해 다니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약간 그 그러니까 내가 트가토이의 그 짝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네, 어렴풋이 네. 아는데 네.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네. 있었던 거죠. 그 뭐 임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임신이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네네. 그게 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지 모르는 것처럼 네. 근데 이 저- 주인공의 네. 형은 그 떠돌아다니는 어떤 남자가 네. 자기 안에 유충이 있어서 고통받아 하다가 어떤 틀릭 하나를 만나가지고 틀릭에게 나를 죽여달라.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안에 유충이 살을 파먹거든요. 안에 유충을 이게 원래는 그 유충이 깨어나면은 그 사람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 알을 빼서 그 가축이나 뭐 그런 다른 동물한테 이제 심는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옮겨가지고 놓고 그 유충들을 먹이는 거죠. 네. 네. 근데 좀 못된 틀릭 같은 경우에는 못된 틀릭이라거나 아니면은 그죠 못된 틀릭이죠. 못된 틀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뭐 나몰라라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트가토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젠틀한 틀릭으로 나옵니다. 그쵸. 네. 젠틀한 틀릭. 네. 젠틀한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젠틀한 게 자기한테 반항하지 않는 네. 선에서 이제 다정하다는 그런 그렇죠. 게- 상대적으로 그런 네, 거죠.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항을 하면 가차없이 이렇게 네. 그 폭력을 행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좀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하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우위에 있다는 거는 확실히 하는 거죠. 네. 자기네들이. 네. 네. 또 중요한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형한테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 틀릭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그 주요 줄거리가 뭐냐면 집에 이 트가토이와 주인공이 사는 집에 그 유충을 안에 품고 있는 남자가 찾아와서 그렇죠. 그
고통에 겨워서. 네, 교통에 걸어서 그래서 트가토이가 그 유충을 빼내주거든요. 그게 네. 주요 줄거리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주인공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트가토이의 알을 낳기를 거부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트가토이는 알겠다. 그러면은 너희 누나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희생을 하죠, 결국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공도 이 트가토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이 뭔가 이제 모종의 애정으로 이어져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주인공이 어떤 출산 과정을 직접 보고 그럴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럴 네. 줄은 몰랐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나한테 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알을 먹이거든요. 얘네들이. 그 틀니그 알을, 그 무정란을 인간들한테 먹이면 인간들이 노화가 늦게 돼요. 네, 그 뭔가, 뭐라고 해야죠? 만병통치약? 뭐 이런 느낌으로. 게다가 그 마약 성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 트가토이는 이 간한테만 알을 좀 많이 주면서 이제 얘를 그 미래의 아이를 출산할 얘를 이제 살찌우고 있었던 거죠. 네, 간이 주인공 이름인데, 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끔찍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충격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제 주변에 출산하는 분들이 많이 뭔가 생겼거든요. 네.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근데 그 임신을 하고 나면 네. 몸이 변하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지 못하는 점들이 막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출산 과정도 네, 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 만약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떤 의료적 처치, 긴급하게 의료적 처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산모보다 아이를 우선해요. 근데 그게, 물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산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섭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다른 생명을 우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모를 그렇게 이제 뭔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느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낳는 거죠. 내가 임신을 하고 내가 이제 내 아이를 낳는 건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다 이제 좀 프로세스화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산모를 배려를 하는 것보다 그 병원에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아기를 빼내는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모의 의사라던가 산모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제 고려가 없고, 그래서 그 출산 과정에서 얼마나 이 여성이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목이 메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아까 간식을 먹은 게 간식을 먹은 게 목에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여성이 출산 과정에서 얼마나 소외되는가,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네, 최근에 나온 책인데, 거기를 보면은 정말 너무 좀 아기를 낳는 이제 수단이 된 것 같고, 뭔가 물건처럼 대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닥쳐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 물론 이 세상에는 많지만, 출산과 임신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왔고 세상에, 예. 그 다음에 인류의 절반 정도가 높은 확률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네.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낙태를 금지하는 거 따위보다 어떤 애들이 허튼 짓을 못하게 하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어떤 성경험을 하는 나이가 자꾸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훨씬 이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런 출산 과정에서 어떻게 얼마나 괴롭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애들이 있을까? 뭐 저도 이 나이 때까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일단은 나의 예상을 깨는 소설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동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랑 되게 좀 겹쳐 보여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은, 네. 보통은 뭐 제가 여성은 아니고 제가 임신할 일은 아마 없겠지만, 네. 근데 보통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단순하게 싫다라는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일단 자기 애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보통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이 두려움도 있겠지만, 뭐 자기가 앞으로 느낄 고통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그것 때문에 뭐 아이를 증오하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자기 아기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 의무 같은 게 있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 그런 감정들을 잘 그려냈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이 아이가 내가 겪을 일에 대해서 뭔가 무서워하거나 뭔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인공도 트가토이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그려져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후기에도 보면은 사랑의 행동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남자라고 이제 쓰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뭔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놀랐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런 면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상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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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파리로부터 이제 소재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파리가 네. 어떤 상처에 알을 까고, 그럼 그 알에서 구더기가 나오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살을 펴고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잘한다. 네.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네. 이제 많이 있는데, 작가가 아프리카를 갈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소설을 쓰면서 그 무서움을 잊고자 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 이거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그 벌레 피부 밑에 이렇게 떨어져 싫어. 심지어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얘를 섣불리 없애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눌러 죽이거나 막 이러면은 네. 일부가 남아가지고 감염이 된다.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보면은 핀셋으로 끄집어내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 정말 싫네요. 네, 정말 네. 싫죠. 아무튼 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네.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네. 그 그 다음은 저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뭐 다 다루기보다는 뭐 네.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다음에 말과 소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말과 소리.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류가. 네. 네. 공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뭐 괜찮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약간 네. 그거 생각났어요. 그 눈먼 자들의 도시.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모종의 전염병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네. 음성 언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글자로 쓰인 언어를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네. 그런 장애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짐승 사회 수준으로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단지 언어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죠.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가 이제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값을 받는데 어떤 물건을 받는지를 글로 설명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잡지에서 이제 그 해당하는 물건의 사진 같은 걸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여놓는 거죠. 그런 거라던가 뭐 뭔가 사람들이 서로 뭔가 그 얘기로 하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오해인데 서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지나가다 누가 째려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거의 피 튀기는 뭐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은 읽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잔데 네. 주인공이 만난 남자는 반대죠. 네, 남자는 이제 말은 할 수 말 있는 못하는 걸로. 말을 못하고 네. 근데 글자는 읽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래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질투심을 느끼죠 서로.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소설 마지막인가 보면은 어떤 남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네. 질투심을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네. 그 끝에 보시면은 되게 약간 슬프기도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가장 좀 여운이 남으면서 뭔가 이런 설정으로 좀 더 긴 소설이 나와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네, 소설이었어요. 정말로 이 인간한테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정말 많은 언어가 있지만 네. 언어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농인이라도 수화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의사를 소통을 한다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그런 능력이고 또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공사님은 또 어떤 작품이 좋았나요? 저는 그 특사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저희 블러드 차일드와 반대로 외계인이 이제 지구에 내려오는 건데 그렇죠. 이 외계인들은 음성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 않고 생체도 우리와 달라가지고 군집 생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식물처럼 생겼는데 뭐 덩굴 식물처럼 생겼는데 얘네들이 사실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기보다는 조그만한 생명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라고 부르거든요. 그 네. 한 개체를. 그래서 네. 그 커뮤니티 내에 예를 들어 시각을 담당하는 그런 생명체도 있고 또 다른 감각을 담당하는 생명체도 있고 뭐 전기를 내보낼 수 있는 생명체도 있고 그럽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막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커뮤니티의 죽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이제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인간들이랑 또 싸웠어요. 네. 네, 맨날 싸우는데 그렇죠. 싸웠다가 또 인간이 졌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구에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 생명체들은 좀 지적이고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인간들의 법 같은 거를 굉장히 존중도 하고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게 착하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착하다는 거죠? 어, 대부분의 SF 작품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다는 얘긴데 네. 좀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온 인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쵸.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외계 생물체들이 지구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인간들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데려다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극을 줘보기도 하고 뭐 사회적인 실험을 하기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주고 그 독방 같은 데 밀어놨을 때 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관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죽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외계인들이 인간들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언어를 발명하기도 했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촉감을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외계인들의 말을 번역해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특사고 주인공이 이제 이 특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은 이제 1세대라고 하는 이제 그 외계인들에게 납치를 당한 그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 아니었나요?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 세대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두 번째 세대인데 이 외계인들이 이 사람들을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을 납치했다가 다시 인간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풀어줬어요. 주인공을. 그런데 이 정부는 인간 정부는 인류 정부는 이 주인공을 못 믿어서 주인공을 데려다가 뭐라 그러죠? 그걸 했죠.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실 별로 아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 외계인들의 무기라던가 외계인들의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외계인들이 말해준 바가 없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정부는 얘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얘를 계속 고문하고 막 암시를 걸고 그랬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 주인공은 아는 게 없었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걸 까발렸던가요? 삼촌이 까발렸나? 주인공의 친척이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까발립니다. 네, 이걸 언론에 터뜨리고 결국 주인공은 풀려나가지고 이 특사라는 직업을 맡게 되죠. 그 외계인들한테 다시 돌아가죠. 이 외계인들의 이름이 뭐였죠, 근데?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던가요? 딱히 뭐 안 나왔. 뭐 커뮤니티라고 나오는 게 네. 다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특사로서 일을 하다가 특사로 일할 다른 사람들을 뽑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 후보자들과 지원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 지원자들이 그럴 거면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외계인들한테 상당히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밖의 사회가 제대로 묘사되진 않지만 네. 좀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인 것 같고 뭐 일자리 같은 걸 쉽게 구할 수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온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라도 해야지. 네. 벌어먹고 살려면 그런 네. 느낌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를 침략을 하고 지배를 한 사람들이 네. 자기 나름대로는 인도적인 대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지배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뭔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저 노아라는 이 주인공 특사는 약간 친일파 같은 느낌으로 네.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기득권층의 영아파여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를 꼬드기는 저 사람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다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일단 독자는 노아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노아는 외계인들한테도 고문을 이렇게 뭔가 실험을 당했지만 인간들한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 더 무섭구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뭐 그건 이 경우의 얘기인 거고. 네. 이 작품의 네. 그 옥타비아 버틀러가 이 작품의 소재를 얻은 것 자체가 이제 이 소설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현실에서 일어난 비슷한 일을 이제 소재를 각색을 해서 만들어낸 소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소재라는 게 뭐 네. 식민지 뭐 이런 건 아니었고, 네. 그 미국,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 네. 대만개미. 아, 대만계네요. 네. 이분이 과학자인데 이 중국으로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네. 이 사람은 이제 결백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먼 훗날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겼던. 네. 네. 보상과 재판관의 사과를 받았다. 네. 네. 그래서 이게 199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 옥타비아 버틀러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직업과 자유를 빼앗고 명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아직 충격을 받을 수 있던 시절의 일이고 그거를 토대로 쓴 소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인간이 참 같은 인간이지만 무서울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전혀 다른 이제 생물 네. 간의 그 어떤 네. 소통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 네. 네. 왜냐면 얘네들은 촉감을 가지고 이제 얘랑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인간이랑 소통을 하는데 그 이제 세기를 잘 조정 못 해가지고 고통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게 자기네들한테 반항을 하는 거라고 뭐 해석을 하고 뭐 막 이렇게 못 자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은 아까 그 블러드 차일드에서도 느꼈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 전 생명과 전공이었잖아요. 네. 쥐 실험할 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쥐를 여기서 보면 이제 격리 실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들 격리시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다고 하는데 격리를 시키면 여기서는 이제 강간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마우스를 이제 같은데 이제 우리에 두고 교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짝이랑
이렇게 짝짓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데려가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뭔가 좀 네. 트라우마타이징한 게 아닐까 싶은데 좀 그러게요. 네, 좀 네. 무섭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도 세 개 작품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혹시 또 뭐 저는 아까 그 제가 그 말한 두 번째 작품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밤? 네, DG라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 네, 그 병에 걸린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그쵸. 네. 저도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그 유전병이니까 네, 약간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세상에 이제 약간 편견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막 이러니까 약간 에이즈 뭐 이런 병도 좀 저는 생각이 났었고 네. 이것도 실제로 있는 병에서 그 차관을 했다고 네, 차관을 나오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후기를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요런 작은 생각에서 이런 큰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네. 아까 그 말과 소리도 네. 맨 처음에 보면 이제 남자 둘이 싸우는 거 나오잖아요. 버스에서. 네. 그거 아, 네. 네, 작가도 버스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었죠. 남자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영감을 떠올렸다고 하잖아요. 네. 좀 역시 대단하구나. 천재다. 천재 네. 작가다.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노력형이잖아요. 사실 대기만성형이고 네. 얼마나 피나는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또 특징이 뭐냐면 뒤에 에세이가 2편 실려 있잖아요. 네. 이 에세이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쵸. 네. 이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가라거나 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글을 썼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을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지는 분이라든가 글을 쓰고 싶은데 마음만 뭐 있는 분이라든가 뭐 글을 쓰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네. 뭔가 써야겠다. 지금 당장 펜을 잡아야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동기부여를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에세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에세이를 보면 이 옥타비아 버틀러가 우리는 이제 좀 천재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얼마나 오랫동안 맞아요. 네, 불안해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평생 그냥 이렇게 하차하는 그런 일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닐까. 나는 글을 쓰고 싶은데 그런 불안감을 이제 소재로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디스 옥타비아 2059 만들어진 세계. 네. 요거는 알마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활자에 잠긴 시라는 레이블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약간 경계가 애매한 장르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진목 시인이잖아요. 시인인데 이 책은 산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문과 운문의 뭔가 경계를 좀 넘나드는 그런 면이 있고 네, 사이사이에 이제 백두리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책인가 아니면은 소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이 콘텐츠라서 상당히 이제 일단은 이걸 보는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저는 정말 일단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진짜 근데 네. 잘 쓰셔가지고 그쵸. 글을 진짜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이게 진짜 유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딱 보면은 이 작가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었는지가 딱 오잖아요. 그리고 딱 그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아, 그래,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심쿵하면서 이렇게 뭔가 짜르르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 문장 한 문장에서 느껴지고. 아까 네. 제가 얘기를 하려다 까먹은 게 있는데, 네.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블러드 차일드나 옥타비아 버틀러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발견하는 맛이 있거든요. 설정을 발견하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좀 그 섞어 놓거든요. 네. 설정과 관련된 것을 그냥 글 사이사이에 이렇게 섞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이 세계를 내가 좀 탐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 디스 옥타비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오히려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리고 맞아요. 좀 혼동이 막 되거든요. 그래서 좀 추리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듭니다. 퍼즐을 푸는 네. 것 같은. 단순히 이게 글을 잘 쓰고 뭐 굉장히 그 마음을 울리는 글일 뿐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좀 네. 있습니다. 서사적으로도 흥미로운. 이 책이 일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주인공이 모라는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맨 처음에 죽고요, 일단. 네. 그거를 네. 그거 좀 스포일러 아닌가요? 책을 보시면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뭐지 이게? 죽은 건가? 그러니까 저는 죽은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읽을 때. 그렇죠. 맨 네. 처음에 읽으시면은 죽은지도 모를 네. 거예요. 그 바다에서 네. 수영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쵸, 하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약간 자기 시체를 이제 3인칭으로 보는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삶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일기를 이제 썼는데 네. 엘더라는 노인 수용 시설에 들어간 다음에 네. 그 일기를 역순으로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7월 며칠부터 8월 뭐 20 며칠까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이 결국 그러면 죽는 순간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엘더 수용소에 엘더에 들어왔다가 네. 율리라는 이제 간병인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 율리가 원래 이제 엘더 안에서는 글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몰래 이제 모한테 종이와 펜을 갖다 줍니다. 왜냐면 모는 바깥 세상에서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율리가 갖다 준 이 종이와 펜을 가지고 몰래 글을 쓰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엘더와 율리가 원래 친한 사이였고, 모와 율리요. 네. 모와 율리가 원래 친한 사이였고, 그 율리는 여기 태어나는 간병인들은 의사가 그 교배 뭐라 그러죠? 그 정단 앉아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시험관 아기들인데, 네, 시험관 아기들이고 바깥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가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율리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나를 보내지 마. 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애들이 격리되어서 자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안 다음에도 좀 이렇게 덤덤하게 좀 지내잖아요. 좀 네. 아파하면서도 좀 덤덤하게 자기 숙명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율리도 사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여기서 그거 있잖아요. 왜 모가 일 끝나면 어떤 옷으로 갈아입냐고 얘기를 했더니 네. 율리가 자기는 하루 종일 이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적대감을 보이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모가 이제 그 어떤 의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아낸 이 율리나 이 시설의 비밀 같은 거, 그러니까 구조 같은 거 이런 걸 율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율리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SF입니다. 왜 SF냐? 20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그다음에 아까 엘더라는 이 수용소, 이제 노인 네. 수용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참 상당히 통제 국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나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런 국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실의 요양원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강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죽지 못하게 하죠. 네. 일부러. 네, 죽지 못하게 네. 하고 그래서 죽음이 생각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요. 예를 들어 뭐 책을 읽는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하는 것들 전부 다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통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보살핌인데 어떻게 네. 생각하면 통제인.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스토피아랑 이제 그 옥타비아 버틀러의 옥타비아를 합쳐가지고 디스옥타비아라고 지은 것 같고 그다음에 왜 이제 이게 옥타비아 버틀러랑 연관이 있냐면 한 여덟 문장을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에서 발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작가 후기에 네. 이게 어떻게 옥타비아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에 영감을 얻었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사의 책?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옥타비아 버틀러가 말한 이야기 중에 네. 여기 보면은 SF 속에서 당신은 상상 가능한 곳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그곳에서 나는 여기만 빼고 어디에든 있을 수 있었고 지금만 빼고 어느 시간에나 있을 수 있으며 이 사람들만 빼고 누구와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자기가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이제 먼 훗날에 자기가 이 주인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있지 않은 시대에 자기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억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지금을 추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쓰신 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미래에 만약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면 만약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는 상황이 있다면은 내가 언제를 추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네. 그리고 이 책도 페미니즘적인 그 네. SF적 상상력을 군데군데 넣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 약간 유토피아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네, 있거든요. 평등한 세상처럼 나와요. 네. 네. 일단은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개념이 일단은 사라진 세계고요. 그래서 남자처럼 짧게 잘라주세요, 머리를. 네. 이런 개념을 여기 있는 간병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젊을 때만 해도 그런 개념이 사실은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몇 년생이냐면 주인공이 81년생이거든요. 네. 사실 그 81년생 김지영의 그 81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81년에 태어나서 2059년에 죽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젊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 그런 게 뭐 뉴스거리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 그다음에 뭐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행위가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묵인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약자이고 남성은 그걸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나는 가임기였을 때 그 사회가 생산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15회를 부모와 함께 산 다음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센터로 보내지고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족 운영은 국가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가가 담당하지 않던 시절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뭐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국가는 종결된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종결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간이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출산이랑 육아를 결정을 하면 이 생계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근데 그냥 이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책임이 이제 뒤따랐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미래에 어떻게 이런 출산과 육아와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과 뭐 이런 이데올로기가 변할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 상상이 상당히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중간중간 숨어있는 그런 설정들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SF를 읽는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죠. 왜 엘더라는 수용소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나라의 뭐 그러니까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읽기로는 네. 이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우리 국가가 성공적이라는 마지막 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지 않게 살려둔다고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을 보시면 이 주인공이 왜 나는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현대에 뭐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요양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많이 보내시잖아요. 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과연 그게 원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약간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 고민은 저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는데, 그 치매에 걸려서 이제 자아가 일단은 이전의 자아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는 일단은 신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도 뭔가 의식이 있고 지금도 뭔가 감정을 느낀다고 했었을 때 이 새로운 그 치매에 걸린 이 인격으로서는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 현실들이 물론 얼마까지를 이제 인식을 하고 얼마까지를 인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치매 걸린 사람들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치매 걸린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 아니면은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까지 그러니까 타자의 의지대로 이 환자를 보살펴도 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도로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네. 도로는 이제 약간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가면 약간 교화 같은 걸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지 않도록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여기를 되게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인공은 그래서 뭐 나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면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죽어서는 안 되는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일단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네. 네,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네. 가능하시면 한 권 사셔가지고 네. 좀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읽어보시면 계속 이제 좀 느낌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하면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읽을 때마다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책도 그렇지만 그 어떤 감정을 생생하게 좀 대리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런 이제 대리 체험을 정말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죽음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내가 그리고 그 나이 든다는 거 네.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든 육체든 간에 이게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책이 있는데 네.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이게 병에 대한 책이거든요. 네.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건 이제 논픽션인데 네. 저자가 심장병과 암을 겪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이랑 자기 간병인이었던 자기 아내와 이제 대화한 것들에 대한 병을 어떻게 우리가 병을 겪고 병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것과 왠지 네. 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그 책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네요. 외국 작가가 쓴 책이에요? 네, 외국 작가가 쓴 네. 책이에요.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네. 읽은 지가 제가 좀 돼가지고 약간 책 제목에 고통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난다면은 제가 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네, 네. 그 방송 댓글로 네. 남겨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까지 오늘 옥타비아 버틀러와 네. 연관된 두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다 이 방송이 잠시만요. 언제 올라가지? 22일 날 올라가니까 바로 26일에 다가오는 28일이죠. 네, 28일에 28일에 저희가 SF 컨벤션에서 공개 방송을 오후 1시에 네. 서울시립 과학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정을 빼놓으셨겠지요?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저희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다만 이제 SF 컨벤션이라는 행사 자체는 네. 충분히 이제 SF 팬으로서 정말 놓치기 힘든 행사니까 네. 네, 보러 오신다면 뭐 저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러 오신 김에 저희 코너에 들러주시면 정말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 진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코너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특히 저는 김상호 교수님이 삼체의 물리학이라는 네. 주제로 강의를 하신다고 해요. 네. 그 김상호 교수님 아시죠? 네, 그 알쓸 신잡에 나왔던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닐까. 저희 어머니가 아시더라고요. 그 네, 어머니가 그 사람 처음에는 말주변이 좀 없는 것 같더니 보면 볼수록 좋더라.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삼체에 나오는 물리학에 대해서 네,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흥미가 동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있다고 하니까 삼체에 대해서요? 네네. 읽고 삼체를 가시는 게 꼭 좋겠네요. 읽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공개 방송에서 만나기를 기원을 하면서 떨리네요 벌써부터. 네. 네. 너무 떨리네요. 2주 뒤에 저희가 저희가 공개 방송 준비를 잘 해놨겠죠? 그러기를 빌면서 네. 그 저희 방송 팟빵과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이나 다음 공개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바이바이. 네, 다음 주에 봐요. 다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으면 봐요. 네, 다음 주에도. 네.